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겪고 아이를 키우며 씩씩하게 살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25살, 조금은 이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어딘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이사도 자주 가고 힘들었거든요. 엄마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가끔은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나와 동생을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리면 어쩌지? 라는 불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5살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전까지 가정주부로만 사셨던 엄마는 저와 어린 여동생을 건사하기 위해 동네 작은 세탁소에 취직해 밤낮으로 일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좀 크고 나서는 엄마가 따로 세탁소를 개업하셨고 그때부터는 저도 세탁소로 가서 엄마를 많이 도왔어요. 희미한 세제 냄새와 눅눅하고 습한 세탁소의 공기, 그것이 제 10대 시절의 기억이 아닌가 싶어요. 넉넉지 못한 형편의 상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대학은 꿈도 꾸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했고 조리학과 입시 요강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대학에 가서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힘들어하시는 엄마를 보며 그 꿈은 조용히 접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 의류회사의 자재창고 관리직으로 취업해 월급의 대부분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적성도 아니었고 그저 돈을 벌려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팍팍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었죠. 그런 현실 속에서 제 유일한 위안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온 남자친구인 하민준이었습니다. 꿈 많은 민준이를 보며 대리만족을 얻었다고 할까요? 민준이는 인디밴드에서 기타를 치며 뮤지션의 꿈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축제 때 기타 하나를 들고 무대에 올라 자작곡을 부르던 그의 모습에 반한 이후로 저는 그의 가장 열렬한 팬이자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바삐 일하고 녹초가 되어 퇴근하면 민준이는 어김없이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퇴근 후 민준이와 함께 길거리에 서서 떡볶이도 먹고 커피를 한 잔 사서 공원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면 소소하지만 참 행복했었죠. 특히 민준이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잘했는데 그 얘기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소희야, 내가 나중에 큰 무대에 서게 되면 제일 앞자리는 무조건 네 거야, 항상. 알았지? 그래, 고마워. 응원 열심히 할게. 나 그런 거 하고 싶다. 멋지게 콘서트를 열어서 거기서 너한테 프로포즈도 하는 거지. 생각만 해도 좋네. 민준이의 눈빛은 반짝거렸고 저는 그런 열정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 무관심했지만 저는 늘 그의 공연에 가서 박수를 쳐주고 그의 음악을 열심히 들어주었죠. 아직은 사람들이 민준이를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들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응원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민준이에게 나름의 도움을 주려고도 많이 노력했어요. 제 월급도 워낙 작은 데다 생활비를 보태야 해서 여유가 없었지만 그 돈을 쪼개 민준이가 필요한 것들을 해주었습니다. 밥도 사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제 나름대로는 뒷바라지를 한 거였죠. 그렇게 지내던 와중 저희에게는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테스트기를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두려움과 기쁨이 묘하게 뒤섞이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이를 어쩌나 싶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민준이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민준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그의 첫 반응은 꽤나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평소에 늘 밝은 사람이었는데 제 임신 소식에 몹시 당황하고 굳은 얼굴이었기에 저도 심장이 철렁했죠. 하지만 민준이가 고민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임신. 그래, 알았어.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나중에 결혼하려고 했었잖아. 그걸 좀 미리 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나 설렘 대신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한 책임감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책임지겠다는 말이 고마웠고 민준이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저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을지는 꿈에도 몰랐죠. 처음 찾아간 시댁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얼음장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세탁소를 운영하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거든요. 세탁소?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겠네. 하면서도 마음에 안 드시는 듯 미간을 찌푸리시더라고요. 민준이에게 들었겠지만 우리는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고 민준이네 형은 대기업 다니거든. 알지? 그런데 소희는 어느 학교 나왔어? 아마 민준이에게 들어서 제가 고졸이라는 걸 아실 텐데도 일부러 물어보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들을 걸 듣기라도 한 양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막 하시고요. 아이고, 환장하겠네. 뱃속에 애만 가지면 그만인가. 내가 미치겠다 아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푹 숙였고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쨌든 임신을 했기에 결혼은 허락해 주셨어요. 애당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기 때문에 결코 환영받지 못한 결혼이었고 시집살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렇지만 저보다 3살이 많았던 형님도 저를 몹시 무시했어요. 아주버님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형님과 원래 따로 나가서 살았는데요. 아주버님이 주식을 하면서 돈을 크게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댁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고 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전혀 없던 저와 민준이도 시댁에서 같이 살았고요. 한마디로 한 집에 3식구가 같이 살았던 겁니다. 형님은 깍쟁이 같은 외모였고 엄청 얄미운 성격이었어요. 저를 대놓고 무시하셨고요. 저는 어머님 시집살이에 형님 시집살이까지 견뎌야 했죠. 어머, 동서, 학교는 어디 나왔다고 했지? 아, 상고. 대학은 안 나왔고? 아, 힘들었겠다. 졸업하고 바로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느라. 나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잘 없어서. 그래도 이만하면 동서 결혼 잘했네. 뭐 도련님 몰래 임신 일부러 계획하고 그런 건 아니지? 라는 식으로 저에게 모욕스러운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늘 주눅이 들었고 서글픈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연습과 공연을 핑계로 매일같이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왔거든요. 막상 결혼해보니 남편에게선 가장의 책임감이라고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 이상으로 철없고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꿈도 많고 열정도 넘치고 모든 게 좋아 보였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의존적이고 생각도 없고 이기적인 마마보이 그 자체더라고요.
저는 임신한 몸으로 시댁의 무급 가정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상을 차리고 아주버님 출근 셔츠까지 다려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먹고 난 그릇을 홀로 치우고 온 가족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는 것이 제 하루 일과였어요. 그맘때 형님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하고는 5개월 정도 차이가 났었죠. 똑같이 임신을 한 며느리였지만 대접은 아예 딴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형님을 위해서는 백화점에서 유기농 과일이며 한우, 값비싼 영양제를 사다 주셨어요. 저는 그런 거 구경도 못 해봤죠. 마치 저는 먹을 필요도 없다는 것처럼요. 게다가 제가 하루 종일 반복되는 가사일에 지쳐 있을 때면 어머님은 혀를 차며 구박도 하셨습니다. 아이고 유나는 옛날엔 밭일 하다가도 애 낳으러 가고 그랬다. 요즘 것들은 하여튼 너는 곱게 자란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골골대니? 그래서 애가 제대로 크겠어? 세 식구나 같이 사는 온 집안일을 저한테만 다 시키시면서도 어머님은 늘 저런 식으로 저를 구박하고 혼을 내셨어요. 저는 뭐라고 반박도 못하고 서러움의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산후조리원도 어머님의 구박 때문에 딱 일주일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2주 정도 있고 싶다고 말씀드렸다가 크게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참나, 남들 하는 건 다 하려고?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무슨 2주일씩이나? 그거 네 돈이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2주일이나 있겠네 어쩌네 그딴 소리를 해. 참 뻔뻔도 하다. 니네 친정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던지. 라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조리원에는 일주일 정도 있었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어떤 도움 없이 혼자서 아이도 보고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빠듯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출산 후였지만 살이 되려 쑥쑥 빠질 정도로 힘들었죠. 그런데 몇 달 후 형님도 아이를 출산하셨는데 형님은 무려 3주나 조리원에 가 계시더라고요. 아이 낳고는 잘 쉬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시부모님이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형님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고부터는 저희 아이의 조카까지 제가 다 돌봐야 했습니다. 형님은 툭하면 출산 후 몸이 안 좋다며 좀 쉬겠다고 하셨고 저는 5, 6개월 정도 터울밖에 안 되는 두 어린 아기를 돌보느라 잠시도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대신 키워줌에도 형님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저를 또 힘들게 했죠. 동서는 왜 이렇게 행동이 굼떠? 기저귀 하나를 가는데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애기들 응가하고 나면 빨리빨리 갈아줘야 되는 거 몰라? 애가 불편해서 울고 난리치고 있는데 세워라 내워라. 우리 아들 엉덩이 짓 무르면 동서가 책임질 거야? 동서, 분유 먹이고 나면 꼭 트름 시켜야 된다고 했지. 매번 제대로 트름 시키는 거 맞아? 왜 동서가 우리 도영이한테 분유 먹이고 나면 꼭 토하는 거야?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면 분유양 맞추는 거 멍청하게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 내가 보는 앞에서 해봐. 제대로 하는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대놓고 하녀 취급을 하고 늘 인상을 찌푸리며 이래라 저래라 삿대질을 했죠. 어머님은 말할 것도 없이 형님 편만 들면서 저를 같이 나무라셨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님이랑 형님이 저를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푸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미덥지 않아 하고 그러면서도 육아며 집안일은 다 저에게 넘기고 본인들은 편한 생활을 즐겼죠. 저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고 산후 우울증까지 겪으며 매일 밤 아기 이불에 얼굴을 묻고 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결혼 생활 4년이 다 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명 뮤지션에 문화센터 같은 데서 노래 부르거나 공연하면서 받는 몇십만 원이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여전히 시부모님에게 생활을 기대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더 이상 희망과 꿈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어쨌든 생활비 내주고 하니까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술과 불평으로 하루를 보내는 책임감 없는 가장일 뿐이었어요. 저는 아이가 좀 컸기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라도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시부모님도 반대를 하더군요. 애는 누가 보냐고요. 제가 일하러 나가버리면 집안일이나 형님네 아이 육아까지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저를 일도 못하게 막는 거였죠. 너무 힘들면서도 한편으론 그렇게 몇 년이나 살아서인지 적응된 채로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제 결혼 생활을 흔들 첫 번째 사건이 생겼죠. 저는 모처럼 딸아이와 함께 남편이 공연을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남편에게 말 안 하고 들른 것이었죠. 좀 놀래켜줄 생각도 있어서 그랬는데 거기서 저는 남편이 같은 밴드의 여자 보컬과 진한 스킨십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딸아이의 손을 잡고 남편에게 작은 응원이라도 해주고 싶어 찾아간 건데 뜻밖에도 남편이 바람을 피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죠.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따졌고 남편은 바람 피는 거 아니라며 그냥 친한 동료 사이일 뿐이라고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친한 동료 사이에 장난 좀 친 것뿐이잖아. 껴안고 뽀뽀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놓고 그게 장난이야? 말소리 좀 줄여. 사람들 다 보잖아. 여기 내 직장이야. 쪽팔리게 진짜. 쪽팔려? 그런 짓 하다가 걸려놓고 큰 소리 나는 건 쪽팔려? 아 시끄러워. 그리고 너 때문에 여기 온 내 팬들이 나 유부남인 거 다 알겠다. 팬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라는 겁니다. 그 몇 없는 한 줌의 팬들이 자기 와이프와 딸보다도 중요할까요? 남편은 외도를 저질렀으면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해야 되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처럼요. 게다가 자기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관객들에게 알려져 인기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과 말에 크나큰 상처와 실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저와 딸은 그저 방해만 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지겹다. 너랑 결혼하면서 내 인생도 조졌어. 차라리 그때 애를 지었어야 했는데 너랑 결혼하면서 내 인생도 꼬였다고. 라는 겁니다. 뻔히 옆에 딸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는 남편에게 경악했죠. 아무리 딸이 어려도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죠. 진짜 미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함해서 망연자실하게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그런 저와 딸을 버려둔 채 그대로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말도 못할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아이도 있고 이혼을 결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바로 끝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임신했을 때 딸에게 애착 인형을 직접 만들어 주었는데요. 딸은 그 인형을 몹시 좋아해서 이름도 지어주고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딸에게는 몹시 소중한 인형이었죠. 그런데 그날 조카가 그 인형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조카는 아들이고 평소에 공룡이나 로봇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애가 들고 다니는 인형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인형을 갖고 싶다고 난리를 치고 억지로 뺏으려고 했죠. 조카는 온 가족이 어와둥둥하니 제멋대로였고 저희 딸을 잘 밀치거나 때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도 가족들 아무도 제지 않았고 저만 속으로 너무 속상했었죠.
그런데 그날은 저희 딸도 참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도 인형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투닥거리다가 저희 딸이 확 인형을 당겼거든요. 그 바람에 조카가 뒤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살짝 부딪힌 조카가 찢어질 듯 울었고 그 울음소리에 방에 있던 어머님이 급하게 달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딸이 서 있고 조카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제 딸아이의 머리통을 확 때리는 겁니다. 이놈의 기집애가 누굴 밀어 누굴! 어머님이 고함을 지름과 동시에 아이도 으앙하고 눈물을 터뜨렸는데 그걸 주방에서 지켜본 저도 너무 놀라 얼어붙었죠. 조카는 울면서 제 딸 손에 있는 인형을 달라고 징징거렸고 어머님은 울고 있는 제 딸 품에 있는 인형을 확 뺐더니 조카에게 주는 겁니다. 못돼 처먹은 게 누굴 닮아 이 모양이야. 그걸 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난 4년간 켜켜이 쌓아왔던 서름과 모욕감, 억울함이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느낌이었죠. 하나밖에 없는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내 아이까지 무시하고 건드렸다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달려나와 울고 있는 딸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어머님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해도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제 딸 때리신 거죠? 어머님은 제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독을 품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때렸다. 어디 싸가지 없이 동생을 밀고 있어. 애미가 저 모양이니 애도 똑같지.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나가드릴게요. 2번 다시는 어머님 아들 얼굴 볼 일도 이 집 문턱 넘을 일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손녀 얼굴도 저도 안 보게 해드릴게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이를 안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옷가지와 기저귀, 그리고 제가 밤새워 만들어줬던 그 애착 인형을 낡은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어머님은 밖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싹 무시하고 짐 챙겼습니다. 챙기고 보니 참 보잘것없더라고요. 지난 4년간의 내 삶이, 내 결혼 생활이 고작 이 짐가방 하나구나 싶었죠. 저는 거품 물고 난리치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아이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갔죠. 짐 싸들고 아이와 함께 온 저를 본 친정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저와 제 딸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서야 저는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낮이었는데도 남편은 술에 취해서 혀가 꼬인 목소리더라고요. 왜? 또 무슨 일인데? 이혼하자. 서류 준비해. 뭐라고? 이혼하자고. 제가 갑자기 이혼 통보를 하자 남편은 어버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다시 전화가 왔고 자기 엄마랑 싸웠다더니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냐고 묻더군요. 엄마가 그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들어보니 별일도 아닌데 왜 이 난리냐고 하면서요. 너한테나 별거 아니겠지. 나는 니네 엄마 니네 형수한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살았어. 내 딸 생각해서 그냥 참고 살았는데 어제 니네 엄마가 내 딸한테 손찌검까지 하더라. 그런데도 이게 별게 아니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너는 그러고 살아. 나는 더 이상 너 같은 인간이랑 너네 가족들이랑 못 살겠으니까. 그런다고 이혼해? 그래. 너도 그랬잖아. 결혼 괜히 했다고. 후회한다고. 제 말에 남편은 지가 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좋아, 이혼해. 누가 아쉬워?
나도 너 만나서 인생 꼬인 사람이야. 네가 임신해서 결혼하자고만 안 했어도 나 지금쯤 훨훨 날아다녔을 거라고. 이혼! 그래 해! 나야말로 땡큐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바로 협의혼을 준비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었고 양육권과 친권도 주저없이 다 포기하더라고요. 양육권도 친권도 남편에겐 귀찮은 짐일 뿐이었을 테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법원에서 서류 몇 장으로 허무하게 결혼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허무한 정리 끝에서 이걸 왜 못하고 참았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혼 후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구했습니다. 친정에서 살기는 살아도 엄마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제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동네 분식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설거지와 재료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허리와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고되고 힘들다 해도 눈치 보며 무시당했던 시댁에서의 생활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그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쪼개 요리도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유난히 김밥을 좋아했었는데요. 그맘때 딸에게 건강하고 특별한 김밥을 싸줄 수 있게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들을 조합해서 저만의 레시피를 개발한 거죠. 제 딸이 제가 만든 김밥을 먹고 엄마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해줄 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이에게 식사를 차려주면서 그 사진들을 제 개인 SNS에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록용으로 올리기 시작했던 건데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김밥이 너무 예쁘고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레시피 좀 알려달라. 판매도 하시냐는 댓글들이었죠. 저는 꾸준하게 김밥도 올리고 레시피도 올리고 팔로워 수를 늘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이 반찬부터 도시락 만드는 재료 등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협업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공동구매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요. 저는 그러한 협업 제안을 받아들여 공동구매도 시작하고 작은 개인 판매창을 열어 조리 도구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친정의 좁은 부엌이 제 첫 사업장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김밥집을 아예 오픈하기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빚을 좀 내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김밥집을 열었고 SNS로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SNS를 보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먹어본 분들도 꾸준하게 찾아와 주셨죠. 저희 김밥집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나중에는 엄마도 세탁소일을 정리하고 제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직원들도 하나둘 구했습니다. 늘 주문이 쌓이는 소위 줄 서는 맛집이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의 김밥을 먹으러 찾아와 주시는 손님을 보며 어쩔 땐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제 자신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시댁에서 그토록 구박받던 천덕꾸러기인 제가 이렇게 보란듯이 가게도 성공시키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게요. 저희 김밥집은 나름 유명한 맛집이 되었고 분점도 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포장 손님, 배달 손님, 단체 손님도 정말 많았죠. 저는 꾸준히 신메뉴를 개발했고 홍보도 꾸준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대형 식품회사에서 제 김밥의 가치를 알아보고 프리미엄 밀키트로 출시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저희 동네, 저희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당연히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일이 풀렸고 새로 개발한 신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회사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였고 잠시 통화를 하려고 서 있었는데 누군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공교롭게도 전시모와 형님인 겁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동서네요, 어머님. 동서 오랜만이네. 아무렇지 않게 아는 척을 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손에 신제품으로 만들어 온 김밥통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비웃는 겁니다. 그거 뭐야? 김밥? 아, 맞아. 전에 도련님한테 건너드렸던 것 같은데. 동서 무슨 분식집인가 김밥집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배달 온 거야? 그런가 보다. 밥밖에 못하는 밥순이가 나가서 뭘 하겠니? 그래도 김밥집에는 취업돼서 다행이네. 라며 노골적으로 비웃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가려는데 그때 마침 상품개발 팀장님이 오다가 저를 보고 반가워하며 다가오시더라고요. 대표님 오셨어요. 회의 시간 다 되어가는데 아직 안 오셔서 내려와 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잠깐 통화 좀 하느라. 괜찮습니다. 얼른 올라가시죠. 대표님이라는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은 황당한 얼굴이더라고요. 팀장님은 옆에서 멍청하게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아, 같이 온 분들이신가요?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무시하고 들어가려는데 전시모가 갑자기 제 팔을 잡는 겁니다. 대표? 무슨 대표? 네가 무슨 대표야? 그 말에 팀장님도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 팔을 잡고 막 따지듯 묻고 있으니까요. 이거 놓으세요. 아니 말해봐. 네가 무슨 대표라는 거야? 김밥집에서 시다나 하는 게. 그 말에 옆에 있던 팀장님도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제지를 하더라고요. 저기요 아주머니, 저희 시간 없는데 대표님 손 좀 놓아주시죠. 대표님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 보이시는데. 뭐라고요? 괜찮습니다, 팀장님. 저 잠깐만 얘기하고 금방 갈 테니 먼저 올라가시겠어요? 이건 샘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팀장님은 그 둘을 이상한 얼굴로 쳐다보고 먼저 올라갔습니다. 가자마자 전시모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네가 무슨 대표라는 거야? 저는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 환한 미소로 조근조근 말해주었죠. 이미 끝난 사이인데 뭘 그렇게 궁금해하세요? 너 무슨 김밥집에서 일한다더니 대표라고 하니까 황당해서 그런다. 궁금해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김밥집에서 시다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랑 협업해서 전국적인 제품 출시하고 있고요. 그쪽 집 나오고 나니 일이 아주 술술 풀려요. 그쪽 집에서 무시당하고 밥순이 취급받던 제가 이제는 대표님 소리 들으면서 이런 대기업하고 같이 일하잖아요. 아휴, 볼 것도 없으면서 사람 무시하는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왜 그렇게 참고 살았나 몰라? 뭐라고?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동서는 누가 동서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말인데 애 교육 똑바로 시켜. 부모가 싸가지가 없으니 애도 그렇겠지만 네 자식 손버릇 안 좋은 거 그거 지금 안 고치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 궁금한 거 끝났으면 이만 들어갈게요. 난 그쪽들처럼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제 할 말하고 경악으로 굳어버린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당당하게 본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전 남편에게서 구질구질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무심코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몇 년 만에 듣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소희야, 나야 민준이. 잘 지내지? 무슨 일이야? 얘기 들었어. 너 요즘 되게 잘 나간다며? 돈도 엄청 잘 번다고 그러던데. 그 김밥
네가 만든 건지 몰랐어. 나도 몇 번 사 먹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 하긴 네가 음식도 잘하고 손맛도 좋고 그랬지.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성공시키다니 난 네가 그런 쪽으로 감각이 있는지 몰랐어. 그 얘기 하려고 전화했어? 그래, 많이 먹어. 이만 끊을게. 잠깐만 소희야. 우리 혜진이는 잘 지내지? 라면서 갑자기 저희 딸 얘기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딸을 거론한다는 게요. 우리 혜진이? 애 필요 없다고 양육권이랑 친권부터 포기했던 게 넌데 이제 와서 무슨 우리 혜진이야? 미안해. 내가 진짜 철딱서니가 없었다.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안 좋아. 우리 엄마랑 형수님 만났다고 했지. 사실 엄마랑 형수님 은행 가서 추가 대출 되는지 그거 알아보고 오던 참이었어. 형이 또 사고 쳤거든. 저번엔 주식 때문에 그 돈을 날려놓고 이제는 코인에 미쳐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전세금까지 다 날렸는데, 아니 지네 전세금만 날리는 건 둘째치고 엄마 아빠한테까지 손을 벌려가지고 대출을 낸 거야. 아무리 형이라지만 그거 진짜 미친놈 아니야? 빚 때문에 우리 식구들 지금 길바닥 나앉게 생겼어. 진짜 환장하겠다니까. 라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꼬라지가 됐다는 게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건가 싶기도 한 겁니다. 누가 물어봤어? 그 얘기를 왜 하는데? 아니, 엄마랑 형수님이 그러는데 너 완전 성공하고 돈방석 앉았다고 그러더라고. 엄마도 그때 일 너무 후회해. 너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손녀 임신해서 결혼했으면 우리가 잘해줬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너를 팍팍 밀어줬어야 되는데 말이야. 미안하다. 나도 그때 너무 어렸고 그 상황들이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 네가 뭘 한 게 없는데 뭐가 부담스러워.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나도 알지. 어쩌면 자기가 나한테는 복덩이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나 밴드 접었어. 멤버들도 다 흩어지고 요즘은 그냥 일용직으로 공사장 전전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아. 근데 나도 몇 번 먹었던 그 김밥이 네 김밥이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내가 전에 들었을 땐 네가 무슨 김밥집인지 분식집인지 그런 데서 일한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그러고 사는 줄 알았는데 너 진짜 대박이다. 소희야, 너랑 헤어져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것 같아. 우리 혜진이 생각해서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행복했을 때도 많았잖아. 그때는 돈이 없어서 사이가 좀 그랬지만 이제는 얘기가 다르잖아. 애한테도 아빠가 필요할 거고. 라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예전에 밴드 생활할 때 제가 본인을 위해 용돈 주고 도와줬던 것처럼 또다시 저에게 들러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와, 이런 뻔뻔하고 미친 기생충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어리숙해서 몰랐지만 이제는 치떨리게 다 경험하고 다 아는데요. 사람을 완전 바보 호구로 보나 싶어서 열받더라고요. 그가 말을 마치고 제 대답을 기다리며 훌쩍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얘기 다 했어? 하민준 씨,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당신들 사정이 어떻게 됐든 길바닥에 나앉든 굶어 죽든 그건 이제 나와 내 딸 인생에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당신들이 버린 건 복덩이가 아니라 당신들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양심이고 운이겠지. 잘 살아. 아니 지금처럼 계속 불행하게 살아. 그게 당신들한테 딱 어울리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실수로라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목소리 듣는 것도 치 떨리니까. 니네 가족들한테도 우연히 만나도 다시는 아는 체 하지 말라 그래. 그렇게 말한 저는 남편의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었기에 바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통화를 끝으로 마지막 먼지 한 톨까지 깨끗하게 털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고졸이라고 가난하다고 저를 무시하고 집안의 하녀 취급했던 시댁 식구들과 남편, 저를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요. 그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며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이 제게 통쾌함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들의 불행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보란듯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더라고요. 저에게 이혼은 끝이 아니라 진짜 제 인생을 살게 해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제가 운영하는 김밥 브랜드의 대표이자 제 딸의 자랑스러운 엄마로 살아갈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제 아이와 함께 더 열심히, 더 멋지게 살아가려고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버지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30년 넘게 두부 전문점을 운영하셨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콩을 갈고 가마솥에 불을 지펴 정성으로 두부를 만들어내셨죠. 가게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땀과 정성이 담긴 깊은 맛 때문에 저희 가게는 지역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명소이자 멀리서도 찾아오는 지역 맛집으로 잘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 가게는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였죠. 가게는 작지만 손님이 많았기에 직원들도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아버지 손두부 만드는 기술을 배우겠다며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진수라는 이름의 그 남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 가게가 잘 되다 보니 전수를 받겠다고 많이 오는데 대개는 힘들어서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이요. 하지만 오진수는 유달리 성실하고 끈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어보니 오진수는 고아라고 하더군요. 어릴 적부터 보육원을 전전하며 어렵고 외롭게 자랐고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오고 나서부터도 꽤나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가게에서 손두부를 먹어보고 이 일을 배우고 싶어 찾아온 거였죠. 그 남자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가게에 출근해서 주방 바닥 청소부터 시작했고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 식재료를 정리하고 냉장고 청소까지 도맡아 했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손이 비는 시간에는 아버지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도 곧잘 나누고 성격이 참 유들유들 좋은 사람이었죠. 당연히 아버지도 그런 오진수를 무척이나 기특하게 여기고 좋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버지의 유일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제게도 오진수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진수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아주 근성이 있고 심성이 바르다.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쟤한테는 다 가르쳐주고 싶어. 라면서 칭찬을 많이 하셨죠. 저는 집 가는 길에 아버지 가게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 퇴근 후나 주말이면 아버지 가게에 자주 들렀습니다. 가게 일손도 조금이나마 거들고 또 저녁도 해결할 겸 해서 종종 갔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진수와 오며 가며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목례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가게에 들렀는데 아버지는 약속이 있으시다고 먼저 퇴근하셨고
다른 직원분들도 가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오진수 씨 혼자 남아 묵묵히 주방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진수 씨,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다들 갔는데 혼자 뭐 하세요? 아, 수영 씨, 아까 보니까 테이블이 좀 미끌미끌한 것 같아서 싹 닦고 가려고요. 아, 고생이시네요. 좀 도와드릴까요? 뭘요? 수영 씨도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사장님은 약속 있다고 일찍 가셨어요. 참, 따뜻한 콩물 한 잔 드릴까요? 번거로운데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피곤할 때 따뜻한 콩물 한 잔 마시면 좋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환히 웃으며 따뜻한 콩물 한 잔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좀 울렁이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사장님인 저희 아버지가 없는데도 홀로 남아 가게 테이블을 닦고 저를 위해 따뜻한 콩물을 내어주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을 도와서 같이 테이블을 닦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수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아, 실은요. 이 지역이 제 고향이에요. 중학교 때까지 여기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집에 잠깐 얹혀 살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갔거든요. 거기 있는 보육원에서 줄곧 자랐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온 겁니다. 어머, 그렇구나. 그럼 중학교는 어디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중학교가 저랑 같은 학교더라고요. 어머나, 선배님이셨네요. 저도 거기 나왔거든요. 정말요? 와, 반갑네요. 혹시 그 선생님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중학교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와 저는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그의 성실하고 우직한 모습에 저 역시 조금씩 호감을 느끼고 마음이 가기 시작했죠.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호감이 쌓여갔고 결국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아버지께 따로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도 살짝 눈치는 채고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오진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수영아,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너는 좋은 직장도 있고 번듯한 집도 있고 또 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나는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알잖아.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재산이라곤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전셋방 하나가 전부고 사장님께서 결혼 허락 안 해주실 것 같아. 그의 불안한 마음을 알기에 저는 그의 손을 더 굳게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좋게 보셨는데. 우리 아빠는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아빠가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뭘 걱정해. 며칠 뒤 그는 큰 결심을 한 듯 가게 일이 모두 끝난 늦은 저녁 아버지 앞에 저와 함께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다해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주제 넘을지 모르지만 저 수영 씨를 많이 사랑합니다. 고하고 돈도 없고 보잘것없이 부족하지만 수영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는 많이 긴장돼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게. 사내 자식이 왜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라? 자네가 고아인 게 무슨 흠인가? 부모 없이도 이렇게 바르고 성실하게 자란 게 오히려 더 대단하고 기특한 거지. 나는 자네를 처음부터 내 아들처럼 생각했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또 없다가도 있는 거야.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지.
우리 수영이가 자네처럼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깊고 착한 사람 만난 게 오히려 내 복이야. 나 없어도 우리 딸 굶기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할 놈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네. 우리 수영이 절대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서로 아끼고 성실하게 잘 살아주게. 아버지는 그의 사람 됨됨이만을 보고 저희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너무 고마워했고 제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죠. 그게 정말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때만 해도 그 남자의 그 말은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감사하고 또 변덕스러웠던 건지 아니면 그 남자가 애초에 그런 정도의 인간이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큰 문제 없이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아버지의 두부 만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전수받았죠. 그런데 남편은 사업적 욕심이 있어서 가게를 좀 더 확장시키자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셨지만 결국 사위의 뜻을 들어서 가게를 좀 확장했었습니다. 직원도 더 늘리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주말이면 가게에 가서 남편과 아버지를 돕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그맘때쯤 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면서부터였어요. 평생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가게 일에 매달려 오신 탓인지 어느 날 주방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거든요.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에 무리가 많다며 당분간은 푹 쉬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사코 괜찮다고 당신이 없으면 가게는 어떡하냐며 고집을 부리셨지만 저와 남편은 아버지를 설득했죠. 아빠, 병원에서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아빠 쓰러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가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버님,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제 저한테 다 맡기시고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 그 가게에서 일했던 아버지에게는 쉬는 게 낯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의 간곡한 설득으로 아버지는 가게에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오진수가 아버지 대신해서 가게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세금 문제도 있어서 법적 권리도 남편에게 넘어가기도 했죠. 아버지는 저희 남편을 믿었기에 그렇게 하자는 대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사장이라는 직함을 달자마자 남편은 마치 그동안 억눌려왔던 욕망을 한꺼번에 터뜨리기라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가게를 더 확장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분점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이런 가게 하나로는 더 이상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아버님. 더 크고 더 세련되게 프랜차이즈화를 시켜놔야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빠는 조금 못마땅하기도 하셨지만 남편이 가게 운영을 도맡아 하기로 약속을 했기에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직원도 대거 더 뽑고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최신식으로 다 뜯어 고쳤습니다. 거기다가 분점도 내고 가맹점 사업까지 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것들은 저희 아버지나 저랑 상의도 없이 혼자 진행한 것들입니다. 무리하게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한 거였죠. 알아서 하라고 했던 아버지긴 하지만 당연히 아버지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며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남편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셨죠. 진수야,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라. 욕심이 과하면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다.
우리 가게는 애초에 정성으로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좋은 음식 대접하려고 했던 곳이야. 그렇게 함부로 가게를 늘리고 반찬도 공장식으로 바꿔버리면 결국 우리 가게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에도 남편은 도리어 답답해하면서 건방진 태도로 대꾸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그건 구시대적인 생각이에요. 시대가 변하면요, 그에 맞춰서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저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제 방식대로 하게 저 좀 믿고 지켜봐 주세요. 나중에는 제 방식이 분명 옳았다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남편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충고를 그저 낡은 잔소리로 치부해버리더라고요. 남편의 눈은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도 그런 남편을 막을 수는 없었기에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믿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아버지를 제가 대신 설득하며 오서방이 야무지게 잘할 거다. 아버지는 걱정 마시고 건강 회복에만 신경 쓰시자고 말씀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믿음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왜냐고요? 가게 일을 돕겠다며 새로 뽑은 20대 초반의 여직원 장혜리와 바람이 났거든요. 처음 장혜리가 가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리고 싹싹해 보여서 제가 먼저 나서서 일을 가르쳐주고 살갑게 챙겨주기도 했죠. 그녀 역시 저를 사모님 따르며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해맑은 얼굴 뒤에 그런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게 된 건 남편의 잦은 외박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분점 준비 때문에 늦는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어쩔 때는 그냥 거기서 자고 바로 가게로 간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업을 크게 확장했으니 많이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분점에서 일한다고 외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그 근처로 지나가다가 가게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외박을 하던 날들에서 호텔 근처 편의점 등에서 결제한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결제한 내역도 있었고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장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에게 따졌는데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곧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당신이 다 안다고 하니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겠네. 차라리 잘 됐어. 계속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하기 편해졌어. 그래, 나 장일이랑 만나고 있고 이제 당신하고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당신이랑 사는 거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 이 집에서 대릴사이 노릇하면서 나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다고. 당신이 뭐가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는데? 아빠나 나나 당신한테 뭘 어쨌기에. 오히려 우리 아빠는 늘 당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주긴 무슨. 그냥 부리기 쉬운 머슴 하나 들어온 거 아니야 솔직히. 뭐라고? 당신이랑 아버님은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불쌍한 놈 하나 구제라도 해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억지 부리지 마. 아빠나 나나 언제 당신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그건 당신 자격지심이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장혜리랑 바람난 거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야? 내가 오죽했으면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왔겠냐 그거야. 아버님이랑 당신이 은근하게 나 무시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등신같이 살아온 거야.
근데 장혜리가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남자로서 매력 있고 내가 사업 확장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대. 그 여자는 나를 존경해주는 그런 여자야.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하면서 뒤에서는 은근히 나 무시하고 내가 이 집 머슴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아버님이나 당신하고는 다르다고. 나도 남잔데 나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여자한테 마음이 안 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더라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빠랑 나랑은 당신 무시한 적도 없고 오히려 우리 아빠 당신이 하는 것들 설령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랬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제 아파서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 되니까. 그제야 내 얘기 들어주는 척 하시는 거잖아. 내가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된다. 이왕 하는 거 크게 확장해야 돈이 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 맨날 몸이나 축나고 돈은 안 벌린다고. 아버님한테 한두 번 얘기했어? 그럴 때마다 고집 부리면서 지금 방식만 고수하신 게 아버님이야. 내 얘기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 아빠 가게니까 아빠 마음 아니야?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대놓고 내 말 듣지도 않고 고집 부리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나 아버님이나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늘 있었던 거니까 내가 하는 얘기도 제대로 안 들은 거지. 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아빠께 늘 싹싹하게 잘했기에 저희 아빠께 늘 진심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남편은 사실은 속에서 저와 아빠에 대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엄청났더라고요. 그런 건 다 변명이야. 어쨌든 당신이 장일이랑 바람핀 건 사실이잖아. 그래 맞아. 내가 인정했잖아. 나 혜리 사랑해. 혜리도 나 많이 사랑하고. 나 혜리랑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그래. 남편의 뻔뻔한 모습을 보는데 15년이라는 세월, 제 청춘, 그리고 우리의 아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정신이야? 우리 현영이는 아빠라는 사람이 딸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해? 우리만 이혼해? 세상에 이혼하는 사람들 천지에 넘쳐나. 부모 이혼했다고 애 잘못 안 돼. 그게 아빠라는 인간이 할 소리니? 괜히 애 핑계 대지 말고 이제 나 그만 놔줘.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당신이 나랑 혜리 사이 다 안다고 했을 때 차라리 속이 다 후련하더라. 우리 그냥 좋게 정리하자.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가 알던 그 성실하고 마음씨 착했던 오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기가 막혔고 당신이 바람 폈는데 누구더러 이혼을 해달라고 하느냐고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었죠.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은 쓸모없는 물건 버리듯 저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말투와 태도에 충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오히려 상간녀인 장혜리는 대놓고 가게의 여주인 행세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전해 들었는데 기가 막혔죠. 저희 남편을 등에 업고 지가 해야 될 일도 아예 안 하고 카운터에 앉아서 돈 계산한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들에게 손이 왜 이렇게 느리냐, 일을 빨리빨리 해라 등등 잔소리까지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제가 이혼도 안 해줬는데 지가 뭔데 그런단 말인가요? 장혜리도 제 남편도 그런 인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순진무구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너무 좋게만 봤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싶고 그 실체들은 제 생각과는 아예 정반대더라고요. 진짜 순진했던 건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가게로 찾아갔는데 장혜리는 얼굴 싹 바꾸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가게까지 뭐하러 오세요? 여긴 제가 알아서 관리하니까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장혜리 씨, 얘기 좀 하지? 저 바쁜데 꼭 지금 얘기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럼 상간소송 소장 받고 법원에서 얘기할래? 그렇게 해줘? 제 말에도 장혜리는 눈 하나 깜짝 않더라고요. 제가 소송하려고 하는 것도 다 짐작한다는 것처럼요. 그렇게 저는 장혜리와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건 들었는데 이제 대놓고 가게 안주인 행세까지 하는 거야? 나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도 없는데 혜리 씨 이런 행동 나중에 다 소송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건 알지? 사장님이 이렇게 해달라는데 어떡해요? 저는 그냥 직원으로서 사장님이 해달라는 대로 일을 하는 것뿐인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사장님께 하시던가요. 혜리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뻔뻔하네. 하긴 그러니까 아빠뻘 되는 사람이랑 바람을 피지. 제 말에 장혜리는 비웃더라고요. 사모님 가장이 심하시다. 무슨 아빠뻘이요. 저하고 사장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18살 차이가 혜리 씨한테는 작아? 별로 많다고 생각 안 드는데요? 하면서 깐족깐족 거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언젠가 크게 후회하게 될 거야. 혜리 씨 이러는 거 부모님은 아셔? 네, 아시는데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셔? 저희 부모님하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데 더 이상 할 말도 없더군요. 그래, 위자료 소장 갈 테니까 그것도 어디 알아서 해봐. 이런 식으로 살면 언젠간 되돌려받는다는 거 잊지 말고. 제 말에 장혜리는 코웃음을 쳤고 저는 기막힌 기분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빠도 분기탱천하셨죠. 병상에 계시던 저희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가게로 갔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이 가게를 맡겼는데 바람나서 내 딸한테 이혼하자고 하고 저런 근본도 없는 거랑 쌍으로 내 가게를 망치고 있어. 아버님,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 가게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정리했고요. 아버님은 이제 이 가게에 아무 권리도 없으세요. 이렇게 함부로 소란 피우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격분하신 아버지는 결국 남편의 뺨을 여러 대 세차게 때리셨어요. 아빠가 그동안 남편을 아들처럼 믿어왔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겠나요. 그런데요. 남편은 그 길로 저희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하네 어쩌네 하며 되려 저희를 협박했습니다. CCTV에 폭행당하는 거 다 찍혔다면서 진단서도 끊었대요. 남편은 아버님을 폭행죄로 고소당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하고 상간소송도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정말 악랄하게도 아버지와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프신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는 꼴만은 볼 수 없었기에 결국 이혼을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가게는 결국 돌려받지 못했고 그 인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좀 더 다퉈볼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도 저도 너무 지쳤고 그 상황이 신물이 났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갈라섰고 배신감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한동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죠.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들어하실 아버지 생각 그리고 저희 아이를 생각하며 힘겹게 마음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받아들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훌훌 다 잊어버리자고 했고 건강 회복에만 신경을 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어느 정도 돌아온 저희 아버지는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수영아,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뭘요, 아버지? 내 가게 돈 때문이 아니야. 아빠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 보여줄게. 그래야 내가 살 것 같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알겠다고 했고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와 가게 준비를 시작했죠. 남편에게 빼앗긴 그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임대를 얻어 다시 손두부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비웃더군요. 자기 가게처럼 삐까뻔쩍하고 유명한 가게가 있는데 누가 거길 가겠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묵묵히 도와 일을 했고 아버지도 예전처럼 묵묵히 하지만 최선을 다해 예전 방식 그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콩을 갈고 가마솥에 정성을 쏟아부었죠. 당연히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홍보도 안 되고 인지도도 없는 곳이다 보니 파리만 날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고 아버지와 저는 꾸준하게 가게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음식과 메뉴 개발에 노력하셨고 저는 홍보와 가게를 알리는 데에 주력을 다했죠. 그러면서 저희 가게에 예전에 와주던 단골 손님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고 저희 가게가 진짜 원조집이라는 입소문이 점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다 이렇게 말하셨죠. 진짜 이 맛이네요. 저쪽 가게는 완전히 다른 집이 되어버렸어요. 라고요. 그렇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면서 아버지의 가게는 금세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진짜 맛을 그리워하던 손님들도 대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계속 잘 될 것 같았던 남편의 그 가게는 점차 안 좋은 리뷰가 쌓여가기 시작했죠. 원래 먹던 맛과 많이 달라졌다. 깊은 맛이 사라지고 밍밍한 공장두부 맛이 난다. 서비스가 예전 같지 않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며 점점 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티가 안 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손님들도 다 눈치채고 발길을 끊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가게는 손님들이 눈에 띄일 정도로 갈수록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원래 잘 되던 가게였다 보니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됐던 것 같습니다. 이혼 초반에는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제 귀에 전 남편 소식이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저랑 이혼 후 장일이랑 재혼을 했다고 했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혼한 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저희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받고 있었기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연락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연락이 잘 닿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동네가 가깝다 보니 남편 가게 지나가면서 안을 슬쩍 봐도 남편은 가게 안에서 잘 보이지도 않더군요. 처음에는 괘씸한 놈, 양육비 주기 싫어서 저러나 보다 생각했고 그러한 증거들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양육비 소송을 확 걸어버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도 일이 있었더라고요. 전 남편네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그만둔 전 직원분을 만나게 되었고 놀라운 일을 듣게 되었거든요. 어머, 이모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수영씨 잘 지냈어요? 오늘 가게로 출근 안 하셨어요? 나 거기 그만뒀어요. 2달 전에. 아, 왜요? 건강도 좀 안 좋아졌고 또 그 가게 아주 난장판이라서 그 꼴 보기도 싫고 애초에 사장님하고 수영씨하고 나갔을 때 나도 따라 나갔어야 했는데 수영씨네 가게는 일손이 안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속 거기서 일했잖아요. 그쵸. 저희 가게는 작아서 그때는 직원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알죠.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도 계속 거기서 일했잖아.
그런데 이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나왔으니 얘기하는데 저쪽 가게 오사장 말이에요. 수영 씨 전 남편 큰일 났어 아주. 뭐가요? 한 동네라고 해도 소문은 못 들었죠? 수영 씨가 들으면 아주 웃길 일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식이더라고요. 그 이모님이 해주시는 말은 제 전남편 오진수가요. 그 가게를 장혜리와 장혜리의 상간남에게 통째로 뺏길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모님의 말은 장혜리가 가게 주방에서 일하던 임성현이라는 남자랑 눈이 맞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임성현은 제 전남편 오진수보다 훨씬 어리고 장혜리랑 또래라고 하더라고요. 그 둘 사이는 제 전남편만 모르고 다른 직원들은 다 알고 쉬쉬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 전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임성현이 싹싹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가게 사람들도 다 알지만 남일이니까 그냥 쉬쉬했던 모양인데 그 장혜리와 임성현이 결국 합심해서 제 전남편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그 가게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다는 거죠. 장혜리가 제 전남편에게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자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꼬셨고 그 과정에서 지 사촌 오빠가 세무사라고 소개도 해줬대요. 그러면서 제 전남편도 장혜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인감이니 뭐니 다 장혜리한테 넘겼나 본데 그 과정에서 장혜리가 제대로 수를 썼는지 가게 지분 대부분이 장혜리에게 넘어갔고 그 상간남인 임성현을 등기이사로 앉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전남편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이미 서류상으로는 손쓸 수도 없이 허수아비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혜리는 전남편에게 이혼 요구하고 위로금 몇 푼 쥐어줄 테니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까지 통보했다 하더라고요. 전남편은 멍청하게 있다가 장혜리에게 다 털리게 생겼다는데 그 소식을 듣는 저는 어찌나 고소하던지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와 제 뒤통수를 그렇게 치고 배신하더니 자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도 사랑 안에 어쩌네 했던 그 상간녀에게 똑같이 당한 겁니다. 세상은 결국 돌고 도는구나. 죄 지으면 결국 지도 똑같이 돌려받는구나 싶었죠. 저는 그 양육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전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전남편 꼴이 얼마나 옹색한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자신만만하고 뻔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배신당하고 술독에 빠져서 망가진 폐인의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약속된 양육비 똑바로 지급하라고 했더니 제 앞에서 장혜리 쌍욕을 퍼부으며 죽을 것 같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막다른 길이라며 장혜리와 임성현 그 자식이 작정하고 자기를 속이고 빈털터리로 쫓아냈다고 이를 갈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좀 도와달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것들한테 복수하고 싶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났죠. 지금 나더러 도와달라는 거야? 그 장혜리랑 바람나서 이혼 요구했던 게 당신이야. 그뿐이야? 우리 아빠랑 나 배신하고 우리 아빠한테 고소 운운하면서 협박하고 그랬었으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당신이 지금 겪는 그 배신감 나랑 우리 아빠는 진작에 겪었어. 어디다가 도와달라 말라 그 소리가 나와? 내가 여기 나온 건 양육비 밀리는 거 더 이상 못 기다려주겠다고 그 소리 하러 나온 거야. 양육비 똑바로 지급 안 하면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남편에게 양육비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게도 돈도 사랑도 모두 잃고 알거지가 되어 있는 그 꼴이 참으로 우습더라고요. 그 후에도 양육비는 안 들어왔고 저도 제 나름대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전남편과 전남편을 배신했던 장혜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장혜리와 임성현에게 가게까지 뺏기고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전 남편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술을 엄청 먹고 운전해서 가게에 퇴근하는 장혜리와 임성현을 향해 돌진했다고 하더군요. 임성현이라는 남자는 가까스로 피해서 타박상 정도인데 장혜리가 심하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 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장혜리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죠. 이 기막힌 일은 동네에도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남편과 장혜리를 손가락질했죠. 은인 같은 사람들을 배신하더니 천벌을 받았다고요. 당연히 그 가게도 장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고 거의 폐업 수순이라고 하더군요. 씁쓸하고도 당연한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자신들 손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망친 게 아닌가 싶어요. 가끔은 결혼 전 모두가 퇴근한 가게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던 전 남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니 저도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었겠죠. 도대체 뭐가 그 사람을 변하게 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고 언제든 변할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얼마든지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본인 스스로가 어리석게 차버렸다는 거겠죠. 저는 전 남편과 모든 인연을 끊고 아버지와 저희 딸을 잘 키우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배신하지 않고 내 땀과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많이 깨닫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